제일 많았던 악플인데요.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다 하지. 근데 그런 건물이 왜 경매에 넘어올까? 그러니까 구리니까 넘어오지. 그거 본 것 같아. 근데 피님 읽어주니까 더 얄밉네. 안녕하세요, 우물주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 댓글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반응이 엄청 뜨겁던데요. 근데 좀 뼈 때리는 악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또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정형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조롭게 다 되면 누가 안 하냐, 명도하다가 멘탈 털린다,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솔직히 저도 초보 입장에서 보면 좀 겁나긴 하거든요. 진짜 다가올 경매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도 다 직업이 있을 거고 다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좋다, 미래가 지가 좋다, 이 일 쉽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유튜브에서 이야기 좀 많이 들으면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랑 직접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지만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강사님이랑 한번 면담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도 한번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다 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많았던 악플인데요.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다 하지. 근데 그런 건물이 왜 경매에 넘어올까? 그러니까 구리니까 넘어오지. 그거 본 것 같아. 근데 피님 읽어주니까 더 얄밉네. 맞아요. 좋으면 다 지들이 다 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에 한번 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느꼈던 건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좋으면은 가족도 시켜, 가족 다 하고 있는데? 좋으면 너희들이 해.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 건물주 돼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다 알아서 우리끼리 다 해먹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인데 왜 경매에 나오는 건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좋은 건물이면 경매가 애초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좋은 물건이다, 좋은 부동산이다, 근데 경매가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우량한 물건이다 라는 건데, 사실 상가가 정말 입지가 좋아요. 그러면 상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제 경험상 정말 상가가 입지가 좋고 상가 임대 수익률이 좋아, 그런 물건들은 임대인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고서는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임대인으로서는 경매에 넘길까요? 금매로 팔까요? 금매로 팔죠. 금매로 팝니다. 상가는 그렇게 해서 금매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매가 잘 안 나와요. 우량한 상가 물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다가구로 한번 볼까요? 다가구가 그렇게 좋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냐? 얘는 애초에 상가랑 개념 자체가 달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딱 매매가가 있고 보증금 월세가 딱 있어요. 딱 한 세대죠. 그럼 나머지 차익분만 주면 끝나요. 그리고 상가를 월세를 줄 때 전세 개념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뭐 5억짜리 상가인데 임차 보증금 4억?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가구는 주거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가 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좋은 건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관도 좋고 연식도 좋고 임대수요가 풍부해. 이걸 좋은 건물이죠. 근데 이런 건물에 정말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전세 보증금을 가득가득 받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누가 전세를 들어가겠냐고요. 이 전세 1억 싸요. 2억짜리인데 1억이래.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가실 건가요? 그 대신에 2년 살고 소멸성이래. 들어갈 건가요? 이게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임차인분들이 임차권 설정이라는 걸 해놓는 거고, 임차인분들이 강제 경매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나오고 매각 절차를 가는 거지, 좋은 건물이라고 해서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경매라는 건 유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막 떨어지면 너무 싼 건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싼 거 사지 마라, 싸게 사지 마라 이러는 분도 계세요. 싼 게 비지떡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보다는 싸서 봤더니 함정이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경매에선 함정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3억짜리가 갑자기 1,0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야, 이건 뭐 그냥 돈 쓸어 담겠다, 그래서 2천만 원에 사갖고 한 2억 8천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임차 보증금 한 3억을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3억 플러스 2천만 원이니까 3억 2천을 주고 산 거예요. 시세는 3억인데 2천만 원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속임수가 있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지,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싸면, 특히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땅이 깔려 있잖아요. 정말 싸게만 사서 땅값보다도 안 드는, 땅값의 절반 가격에 많이 산다, 그럼 싼 게 비지떡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시세대로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단 거기에서는 매매 가격보다는 임차 수요가 안 맞춰지는 건물, 정말 썩어서 싼 건물이라고 하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가구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싸다면 쌀수록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입니다. 명도가 어렵지 않다고? 야, 네가 명도 해보기나 했냐? 사람 내보내는 게 쉬운 줄 아냐? 대표님이 하도 명도 너무 쉬워요. 명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댓글 다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의 90%가 경매의 경도 모르실 겁니다. 인도명령 제도라는 것도 모를 거고 명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 내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내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명도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협의해서 재계약하실 분들은 재계약하는 거고 이사 가실 분들은 시간을 저희가 드리고 협의를 하는 거지 내보낸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이분이 경매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추측을 제가 했는데 그분들이 또 입장도 이해가 돼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쉬운 줄 아냐. 이거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물건에 대해서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반 물건에서도 임차인 분을 내보내려고 하면 일단 뭐 해야 될까요?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엔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해야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도는 정말 쉽습니다. 물론 강제 집행까지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을 애초에 산정을 할 수가 있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구수에서 월세를 또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누군가가 쉽게 했다면 나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뼈가 좀 아픕니다. 15개 호실 월세로 100%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공실 나면 이자는 누가 내냐? 애초에 우리가 수익 분석하고 입찰 계산할 때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시세가 50만 원인데 45만 원, 40만 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시세에 올려놓고 시세 빼고요. 나머지는 5만 원 정도 깎아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가구 주택은 상가와 다르게 공실날 우려가 적어요. 훨씬 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잠을 자는 곳이고 사람이 살려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상가는 없어도 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좀 저렴하다라고 하면 100% 월세를 맞출 수 있고요.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조건 하에. 근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인데도 임대 수요가 풍부하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해도 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 풍부하고 가격과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100% 우리가 월세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인지 아닌지 요거 강의에서 다 알려주시죠? 그쵸.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죠. 그럼 어떤 지역이 임대 수요가 풍부해요? 지역들이 뭐 대학교 근처라든지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공부라든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식상한 거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구에 대입해서 임대 수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가구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다가구 경매 라이브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세미나 시간대만 다가구 1:1 코칭반을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가구 1:1 코칭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대출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 것 같아요. 원금은 안 갚니? 평생 이자만 내실 거예요? 건물값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이게 대출 원금을 갚다 보면 또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좀 댓글을 다시는데 다가구 대출 어떤가요?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대출 10억, 대출 15억 받아서 언제 갚아? 죽을 때 되면 다 갚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빚이 무서우신 분들. 근데 이 빚과 레버리지는 다른 거거든요. 빚은 내가 평생 갚아야 되는 거고 레버리지는 내가 하지 못할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은 갚는 게 아닙니다. 그걸 활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도구를 갚아버리면 남들은 이 도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구를 뺏어버려요. 그럼 남들도 이 도구가 있어야지 이 건물 살 수 있는데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가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만 다 납부하고요. 원금 상환은 누가 해요? 이 대출이 낀 상태에서 이 건물이 매매가 계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70억에 사서 120억에 건물 팔았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와, 대단한 거죠. 근데 70억에 처음에 샀을 때 70억 현금으로 냈을까요? 아니에요. 장성규 씨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빌딩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풀 레버리지 해가지고 거의 뭐 한 50억짜리를 40억 정도 대출 받고 이렇게 10억 주고 사셨대요. 근데 그게 100억이 돼버리고 하면 금액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를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인 거지 이
원금은 상환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에, 수리비에, 건물 유지 관리비 등등 다 제하면은 생각보다 크게 남는 장사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없나요? 남는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는데 4대 보험 떼고 소득세 떼고 뭐 떼고 해서 남는 게 없으면 회사 안 다니시잖아요. 남으니까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세금 누구나 냅니다. 수리비, 건물 유지비 여러분들이 내는 4대 보험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각종 비용들이 또 유지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영업을 해도 전기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다 빼고 남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지. 결국에는 1,000만 원 남다고 했더니 1,000만 원이 다 나가고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건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세금, 수리비, 건물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다 빼서 남은 금액이 만족스러워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리비나 건물 유지 관리비라는 건데 건물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안 쓰셨을 거예요. 20억짜리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건물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건물 청소하는데요 한 달에 한 1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뭐 수전이라든지 이런 거 등 나갔어요. 이거 등 하나 얼마일까요? 수전 5,000원. 수전 매달 바꿔야 돼요? 안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저는 한 개 건물 보면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정도 나가요. 자재비가. 그럼 인건비 나가겠죠? 그 인건비는 제가 안 냅니다. 임차인분들한테 관리비 받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이 건물 유지관리비 다 빼면 남는 게 없다. 2, 3만 원 빼면 많이 남는데요? 이거를 그냥 추측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건물주 저는 한번 쫓아가 볼 것 같아요. 앞에서 기다릴 것 같아. 앞에 기다려서 저 정말 건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정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정말 유튜브에 있는 얘기 말고 정말 임대인분이 이걸 관리했을 때 어떠시고 수익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 임장 갔을 때 임대인분들 가끔씩 만난다니까요. 근데 최근에도 갔을 때 그 임대인분은 관리인인 척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건물 2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건물 시가만 거의 한 100억 정도 가까운 건물 주셨는데 친해지고 방도 보고 커피도 얻어먹고 1시간 이야기했어요. 어떤지, 이거 파실 계획이 있는지, 이거 왜 파냐고, 이거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증여를 해줘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들어봐야 아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구나 안 맞구나가 맞는 거지. 이거를 그냥 추측해서 와 이거 빼고 나면 뭐 100도 안 남겠다, 50도 안 남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박따박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따박따박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입자들 속 썩이는 거 감당 못합니다. 월세 밀리고 도망가면은 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요즘 월세 받은 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65만 원이신데요. 이분은 월세를 보내주시고 항상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몇 호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11월 월세 이체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속 썩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명 중에요 1명이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10분 중에 7, 8분 정도는 진짜 괜찮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하거나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으신 분들이 보여요. 그분들을 우리가 피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인정 못합니다.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 걱정할 것 같으면 차 어떻게 타요? 사고 나서 죽는다는데? 비행기 어떻게 타요? 사고 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물론 확률이라는 건 다 있죠. 차 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죽었어 누가. 그럼 나 차 못 탈 것 같아.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불 밖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갈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순조롭게 다 되면 누가 하나냐? 요 말씀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순조롭게 다 되면 누가 안 하냐? 몰라서 못 하는 거죠. 저도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투자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건물주로 탄생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분야에선 제가 알지만 모르는 분야에서는 저는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러면서 항상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요즘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항상 다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고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배워서 그 사람의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내가 5년 걸릴 걸 1년, 3개월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닌 그거를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끌어 가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순조롭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 레버리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물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악플 달아주신 분들 덕분에 또 오히려 다가구 투자의 핵심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 말고 좀 조금 더 새로운 안건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세미나 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